오늘 소개할 책은 2020년 제6회 황산벌 청년문학상 수상자 당신의 4분 33초입니다. 지은이는 이서수, 발행은 은행나무입니다. 황산벌 청년문학상은 논산시와 경향신문, 은행나무 출판사가 공동 주관하는 장편문학 공모로 한국문단을 이끌 새로운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4분 33초는 소설가 박범신, 김인수, 이기호, 문학평론가 류보선 심사위원으로부터 한국문학을 한 단계 비약시킬 한국문학의 중요한 자산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보기 드문 격찬을 받으며 심사위원 모두의 흔쾌한 동의 끝에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4분 33초 동안 아무런 연주도 하지 않는 존 케이지의 연주곡에서 영감을 얻은 소설인데요. 치열한 경쟁이 일상인 사회에서 좌절과 낙담이 채취처럼 몸에 밴 인물 이기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받는 천재 전위예술가 존 케이지. 작가는 두 사람의 삶을 병치시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기동의 우픈 현실을 더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대단한 성취를 일궈냈습니다. 심사위원단의 평처럼 이전 한국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분위기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평범남 이기동,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원고를 신춘문회에 제출하게 되고 얼떨결에 작가로 등단하지만 행복한 생활도 잠시 가장 친한 친구와의 싸움, 작가로서 무너진 사회적인 명예, 아내와의 이혼 등 결코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한 미국 전위예술가 존 케이지의 사일런스라는 도서를 통해 4분 33초라는 작품을 마주하게 되고 이기동의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삶이라도 소리가 없는 인생은 없어라고 외치는 주인공.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상 모든 이기동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소설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마침내 이기동은 당면한 삶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 케이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존 케이지의 스승 아놀드 숀베르크는 존 케이지와 함께 보낸 2년간의 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뛰어난 작곡가이기보다는 뛰어난 발명가입니다. 이 말은 훗날 진위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동은 10살이 되던 해에 체르니 100을 시작했지만 체르니 30으로 올라가진 못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은 곡 하나를 2달 동안 가르쳤는데 결국 그의 인내심이 먼저 바닥나버렸다. 원장은 밀린 학원비를 언제 낼 수 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늘 3달치가 밀려 있었다. 그는 마땅한 변명이 떠오르지 않아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것처럼 연기했고 원장은 속아주는 척하며 레슨 진도를 제자리에 묶어놓았다. 1992년 여름 존 케이지는 죽었다. 1992년 여름 이기동의 방에 중고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였다. 그는 매일 저녁 피아노를 쳤다.
어느 날 앞동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를 손짓으로 부르며 말했다.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 다음 날 빌라 정문 앞에서 고양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입가에 피가 묻은 것 외엔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검은 고양이였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어른들은 고양이 사체의 손도 대려하지 않았다. 그는 고양이가 부활하기를 기다렸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다. 꼬박 하루 동안 방치되어 있던 고양이 사체를 삽으로 들어올린 사람은 앞동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쓰레기 봉투에 고양이를 넣고 입구를 묶었다. 빤히 쳐다보고 서 있던 그에게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는 고양이니? 아니요. 그는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저녁마다 나타나는 쓰레기 수거차를 기다렸다. 이윽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수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압축기 안으로 던져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죽은 고양이는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여 압축된 후 절단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앞동 아주머니를 피했다. 피아노도 더 이상 치지 않았다. 존 케이지는 12살 때 피아노를 처음 배웠다. 이기동은 초등학교 시절 내내 방문 영어 학습지를 구독했다.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마다 그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하루는 2층 계단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발각되었다. 학습지 선생님은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못 들은 척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녀는 옥상까지 따라 올라왔다.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들었어요. 어서 내려와. 오늘은 숙제 검사 안 할 테니까. 그는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날 그녀는 숙제 검사를 더욱 꼼꼼하게 했다. 그는 수치심을 느꼈다. 요통에 시달렸던 그의 어머니는 한의원에 가서 자주 침을 맞고 왔다. 효과는 전혀 없었다.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한의사나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 밖에 다른 직업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 장래 희망을 기입하는 칸에 그는 의사라고 적었고 학부모 의견을 기입하는 칸에 그의 어머니는 동감이라고 크게 적었다. 이기동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가출 사유서를 제출한 뒤 사라졌다. 사직서를 내는 회사원처럼 이제 그만 이 가정에 나오고 싶지 않소 라고 말하는 어투였다고 한다. 그의 담임은 아버지의 직급이 무언지 물었다. 가정환경조사서에 기임란이 비어있다고 했다. 그는 얼결에 과장이라고 답해버렸다. 어머니는 가정환경조사서를 온통 거짓으로 작성했다. 월세집은 자가로 바뀌었고 연락두절 상태인 아버지의 직장은 외삼촌이 다니는 제과회사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두고 간 구두를 현관에 꺼내놓았다.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모들은 이기동의 집에 자주 찾아왔다. 형편이 좋았던 이모들은 그들이 집을 구할 때 목돈을 빌려주었다. 그는 이모들이 사온 과자를 먹으며 어머니와 이모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가 천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무도 그의 이해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이모들은 주로 그의 아버지를 흉봤다.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이모부들을 흉보는 분위기로 전환되어서야 비로소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이모들은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생각이냐고 자주 물었다. 어머니는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꾸했다. 내가 못 갚으면 제가 갚을 거야. 우리 아들 못 믿어?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너 공부 잘하니? 둘째 이모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물었고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학창시절 내내 그의 시험 점수는 평균 60점대였다. 13살 때 그는 안방에서 끈질기게 울리는 집 전화를 무심코 받았다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인 줄 몰랐지만 상대가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그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엄마가 자는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어봐. 그는 그렇게 했다. 위쪽에 붙어있는 통장 보여? 도장도 보이지? 보여요.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고 당황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었다. 그걸 나한테 좀 가져다 줄래? 아직 거기 살지? 거기가 어딘데요? 럭키슈퍼 근처 아니니? 아닌데요. 이사했어요. 지금은 빌라에 살아요. 빌라에 산다고? 엄마가 돈을 많이 벌었니? 이모들이 빌려줬어요. 그랬구나. 통장과 도장을 들고 오늘 저녁 7시에 럭키슈퍼 앞으로 올 수 있지? 꼭 와야 한다. 왜요? 이건 엄마가 모은 돈인데요. 아니야. 아빠가 두고 간 돈이야. 꼭 들고 와. 혹시 용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들고 나와. 안 가면요? 안 오면 내 동생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벨소리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 일을 숨겼다. 존 케이지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난 해에 잠수함을 발명했다. 잠수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그 잠수함은 기포가 수면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세계대전에 투입되진 못했다. 전쟁에 참상을 목격한 존 케이지 아버지는 더 이상 무기를 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론 아이들을 웃게 해줄 장난감 발명에만 집중했다. 존 케이지는 창고 구석에 앉아 아버지를 관찰했다. 그의 아버지는 생각이 막힐 때에만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아들의 존재를 눈치챘다. 중학생 시절 이기동은 2번이나 전학을 했다. 입학식은 남자 중학교에 했으나 그곳은 고작 한 달만 다녔고 여름과 가을은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보냈다. 첫 번째로 전학한 그곳에서 그는 같은 반 여학생을 지독히 짝사랑했다. 성적 순으로 자리가 재배정되었을 때 그는 그 여학생의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여학생은 자리를 옮기면서 울먹였다. 그를 제외한 주위 학생들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학생은 한 번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여학생이 머리를 빗을 때마다 그의 책상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정말로 할 거야? 그는 엎드려 자는 척하면서 여학생과 친구의 대화를 엿들었다. 둘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고 핵심 단어를 생략했다. 그는 여전히 자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친구가 다시 물었다. 하려고? 여학생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학생이 성경 모임에서 만난 남고생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둘은 어른이 없는 장소에선 서로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그때마다 그의 시선은 그들의 손과 얼굴로 향했다. 어떻게 할 건데, 응? 친구는 대답을 재촉했지만 여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도대체 여학생이 무얼 하려는 걸까 생각했다. 안 되겠지?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모르겠다. 어떤 애들은 벌써 그러기도 하니까. 그는 점점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의 상상력은 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친구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이마에 빨갛고 동그란 자국이 나 있었다. 이기동은 잠깐 동안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다. 그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성적으로 찬송가를 불렀다. 여학생은 신도석 맨 뒤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그는 여학생의 뒤통수만 쳐다보았다. 그는 열심히 찬송가를 외웠다. 그렇게 하면 여학생과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찬송가 88장을 외우는 동안 여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울면서 찬송가 88장을 불렀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보시니. 존 케이지를 짝사랑하고 있던 여학생은 그에게 끝내 고백하지 못했다. 10대 여학생이 다가가기엔 지나치게 애늙은이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게다가 존 케이지의 성적은 언제나 전체 수석이었고 그의 얼굴엔 대단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남녀공학 중학교의 담임은 폭탄을 맞은 듯한 파마머리를 하고 다니던 여선생이었다. 담당 과목은 영어였다. 눈매가 날카롭고 콧대가 뾰족했으며 광대가 붉어져 나온 얼굴이었다. 록밴드 보컬처럼 언제나 기운이 넘쳤다. 종례 시간에 담임은 종이 한 장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해당 사항에 손들어. 아이들은 책가방을 끌어안고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그부나 선배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한 적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같은 반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을 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적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2명이 하품을 했다.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물건을 파는 데를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남학생들은 다리를 떨었다. 폭력 집단 가입을 권유받은 적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가스나 본드를 한 번이라도 흡입해 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남학생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팔짱을 꼈다. 옷차림이 상스럽고 태도가 불량한 청소년들의 아지트를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4명의 학생들이 엎드려 자기 시작했다.
칼이나 기타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담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머지는 대충 건너뛰고, 자, 마지막 질문이다. 어서 하고 가자. 그 말에 모두가 허리를 쭉 펴고 앉았다. 교내에서 성폭행 당한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남녀 학생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이기동은 이전 중학교의 교복을 입고 다녔다. 어머니와 교복 전문점에 갔지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한 달을 기다려야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등교할 때마다 교문을 지키는 선도부와 지도교사에게 자주 걸렸다. 너 이리 와. 교복이 이게 뭐야? 전학 왔는데요. 전학 왔으면 다야?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지도교사는 들고 있던 기다란 막대기를 까닥거리며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두 번째로 전학한 남자 중학교에서도 그는 한 달 동안 이전 학교의 교복을 입고 다녔다. 이번에도 등교할 때마다 붙잡혔다. 너 이리 와. 교복이 이게 뭐야? 전학 왔는데요. 그래서? 예? 이 학교 교복이 아니잖아. 저도 아는데요. 이러고 등교하면 어쩌자는 거냐? 너희 엄마는 뭐 하시니? 김밥 마시는데요. 그럼 너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예, 뭐를요? 이기동이 두 번째로 전학한 남자 중학교의 담임은 국어를 담당했다. 그는 그나마 국어 점수가 가장 좋았기에 안심할 수 있었다. 늘 기본 80점은 받았다. 담임은 그와 어머니를 맞은편에 앉혀놓고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대문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니? 그는 사대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낯설어 멍한 표정만 지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열심히 할 거예요. 담임은 출석부를 펼치더니 안경 쓴 남학생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얘가 IQ 160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반에서 1등이죠. 노력해도 여기선 쉽지 않을 겁니다. IQ가 몇이지? 그는 침묵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침묵했다. 이제부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일 때문에요. 직장을 자주 옮기셨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의대에 갈 예정인 둘째 이모의 장남, 그의 사촌 때문에 처음 이사를 결심했었다. 사촌이 받는 과외 수업에 그도 집어넣으려고 했고, 사촌이 다니는 학원에 그도 등록시켰다. 그러나 둘째 이모와 돈 문제로 다투었고 홧김에 또다시 이사를 해버렸다. 멀리서도 오셨네요. 사대문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거기는 거의 시골이잖아요. 그는 발끈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수줍게 웃기만 했다. 담임은 다리를 살짝 벌리며 말했다. 그런데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김밥집에서 일해요. 아, 김밥집. 담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허리를 펴는 척하면서 슬쩍 쳐다보니 어머니는 당당한 표정이었다. 반에서 1등을 한다던 남자애는 키가 가장 작았으며 키순에 의해 이기동의 자리는 1등의 옆자리로 배정되었다.
반 아이들은 그들을 2명의 어릿광대로 취급했다. 그가 1달 동안이나 기다려서 교복을 받아야 했던 것도 표준 신장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그의 키 때문이었다. 그가 교복을 입고 김밥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으면 주방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며 그를 측은해하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책가방을 가리키며 부당하다는 듯이 말했다. 얘 좀 봐. 책가방에 깔리겠어. 이기동의 짝은 지겹게 1등만 하는 학생이었다. 1등은 학교 앞에 위치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다녔다. 1등과 짝이 된 사실을 안 그의 어머니는 김밥을 넉넉히 싸주면서 1등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라고 강요했다. 1등은 김밥을 좋아했다. 자신의 어머니는 김밥을 정말로 못 만다고 했다. 옆구리가 터져버리거나 재료의 수분을 충분히 날려보내지 않아 김이 파래처럼 질겨진다고 했다. 말해봐,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니? 매일 내 몫의 김밥까지 싸서 너에게 들려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어? 1등은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1등의 추천으로 1등이 다니고 있던 교회 독서실에 입성했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만 받아주는 곳으로 수다를 떠는 학생은 한 명도 볼 수 없는 교회 부속 독서실이었다. 그는 1등의 옆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교과서를 읽었다. 50분 집중 후 10분 휴식이라는 시간표를 모두가 지켜야 했다. 자리에 앉은 지 50분이 지나자 스피커에서 종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1등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동시에 스피커에서 준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2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뒤 통성기도를 시작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은 흐느끼며 기도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에게선 방언이 터져나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목사님이 들어왔다. 그는 서둘러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가 올려다보자 목사님이 말했다. 큰 소리로. 이기동은 배낭 하나에 중요한 물건을 모두 넣어서 등에 메고 어딘가로 떠나는 상상을 자주 했다. 1등은 심드렁한 어투로 말했다.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국가에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 한 번이라도? 1등은 길게 침묵하다가 말했다. 병원. 거긴 왜? 입원하고 싶어. 최대한 길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하면 되잖아. 1등은 멍한 얼굴로 책상 한 귀퉁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더 묻지 못했다. 골목에 숨어 있다가 망치로 내 머리 좀 내리쳐 줄 수 있겠냐? 1등은 웃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1등을 못했다고 너희 부모님이 너를 죽이진 않으실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옥상에서 뛰어내릴걸. 그는 1등이 웃을 때마다 슬퍼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1등이 웃는 모습만큼 슬픈 광경도 없었다. 1등은 오로지 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에만 웃었다. 이기동의 집은 교실에서 5분 거리였다. 교문에서 3분 거리였다. 미로 같은 골목을 걸어 들어가야 대문이 나왔다. 대문 옆 화단엔 나팔꽃이 심어져 있었다. 그 집엔 그의 가족을 포함해 2 가구가 살았다. 대문과 후문이 있었고 그와 어머니는 후문으로만 다녔다.
대문을 이용하는 집주인은 사실 세입자였고 원래 집주인 몰래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방 하나를 그들에게 세주었다. 그 집에 출몰하는 바퀴벌레는 그의 손바닥만 했다. 그는 그 바퀴벌레가 쥐와 맞붙어 싸워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등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바퀴벌레 이야기를 꺼냈던 건 1등이 그에게 앞으로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을 것이며 컴퓨터로 기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1등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자신도 뭔가 신기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바퀴벌레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1등은 그의 손바닥을 자로재어 보더니 이렇게 큰 바퀴벌레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곧바로 짚히는 데가 있었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왔다. 너희 집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 한국전쟁 끝나고 지었을걸? 1등은 고심하는 표정이었으나 자신의 말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집은 하굣길에 들러서 물을 마시고 가는 집이 되었다. 반 친구들은 목이 마르다며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면 그는 물을 주었다. 그들은 정말로 물만 마시고 갔다. 그의 어머니는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렇게 목이 마르대? 몰라, 목이 마르대. 그래? 1등도 자주 그의 집에 들러서 물을 마시고 갔다. 시멘트를 바른 재래식 부엌에 서서 그들은 금이 간 벽면을 보며 물을 마셨다. 그들은 잔을 돌려주며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친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물을 주었다. IMF가 터지던 해 그의 둘째 이모가 이혼했다. 그의 어머니는 둘째 이모부를 열렬히 비난했다. 이혼 전 둘째 이모는 그의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이혼을 권했었다. 둘째 이모는 그의 집을 방문하며 장남의 기말고사 성적표를 들고 왔다. 그와 동갑인 사촌의 성적은 반에서 2등이었다. 둘째 이모는 그 애를 의대에 보낼 거라고 말했다.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특히 뛰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치맛단 실밥을 잡아 뜯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래전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둘째 이모는 다행히 그의 성적표를 보자고 하지 않았다. 의대에 가겠다던 그의 사촌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돌변했다. 친척의 장례식에 사촌은 천둥소리가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사촌이 그에게 다가와 은밀히 물었다. 비트 봤냐? 사촌의 영향 때문인지 이기동은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계속 공부 못하는 범생이로 남을 것인가? 공부는 못하지만 오토바이는 탈 줄 아는 날라리가 될 것인가? 그는 고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망설였고 결국 아무런 변화 없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공부 못하는 범생이었다. 그 무렵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 병에 걸리면 10대 시절을 통째로 날린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 병을 조심하라는 담임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속출했다. 그는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죽을 썼다. 스타크래프트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기동의 고1 담임은 수학교사였다. 담임은 그를 칠판 앞으로 불러내 문제풀이를 시켰다. 그는 분필을 집어들고 미리 외워둔 풀이를 적어내려갔다. 그러자 담임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설명을 요구했다. 그래프 모양이 왜 그렇게 되지? 수식을 풀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 수식을 풀었으니까요. 담임은 그를 노려보며 천천히 물었다. 그러니까 수식을 풀면 그래프 모양이 왜 그렇게 되냐고. 연관관계를 설명해. 그는 그저 해답을 외우기만 한 것이어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담임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칠판 지우개를 들어서 그가 적은 것들을 모조리 지웠다. 그걸 왜 지우냐? 틀린 것 같아서요. 안 틀렸어. 설명만 하고 들어가라니까.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앉았다. 앞으로 안 나와? 그는 책상에 엎드려 얼굴을 가렸다. 그 시절 내내 그는 담임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반 아이들은 그를 우습게 보았다. 칠판에 떠올라 있는 여러 개의 그래프는 존 케이지의 눈에 서로 연관된 추상화처럼 보였다. 그는 각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을 버리고 곡선만을 취해 길게 연결해 보았다. 그것은 구불거리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형태였다. 방향성을 암시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수학교사가 그를 호명하자 그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해답지에 실린 방법보다 훨씬 대단한 해법으로 문제를 풀었다. 수학교사는 별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감탄 섞인 칭찬과 함께 그를 자리로 돌려보냈다. 대공황이 닥쳤을 때 존 케이지는 어딜 가나 노숙자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러면 그들은 저리 꺼져라고 말했다. 존 케이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노숙자들이 그에게 쓰레기를 집어던졌다. 존 케이지는 집으로 돌아가 묽은 수프뿐인 식탁 앞에 앉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날도 고용사무소에 다녀왔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더 이상 무기는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의 아버지는 완고히 버텼다. 식사 전에 아버지는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렸다. 존 케이지는 희망을 잃지 말자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다. 이기동의 어머니는 아들이 의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시험 점수가 평균 70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성적표에 사인할 때마다 한참 동안 망설였다. 오른손엔 볼펜을 쥐고 성적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심장에 종을 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희망을 잃지 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잘할 수 있어.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희망을 믿고 하던 대로 열심히 했지만 존 케이지와 그의 제자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 존 케이지의 제자인 백남주는 이런 말을 남겼다.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면 규칙을 바꾸면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아직 존 케이지를 만나지 못했다. 그곳까지 가려면 한참이나 더 걸어야 한다. 당신의 4분 33초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